안녕하십니까. 정원익입니다. 오늘이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꼭지를 이제 좀 피워놓고 그래서 선거도 끝났으니까 뭐 열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놀기는 그렇고 뭐 구독자도 안 늘고 또 봐주는 분만 몇 분 봐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꼭지만 이제 하는데 오늘 촬영을 하는 날인데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마침 이제 금요일이 보니까 서해 수호의 날, 서해 수호 55용사를 위한 서해 수호의 날이네요. 이 천안함 사건이 터졌고 몇 달 있다가 연평 해전에서 왜 이렇게 백길이 부딪히고 그런 사고가 났고 천안함에서 났고 또 연평도가 포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천안함에서 46분인가가 돌아갔고 또 연평 해전에서 한 명인가가 또 돌아가고 또 해전 연평도 포격에서 또 몇 번 돌아가고 그래서 5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55명 천안함, 연평 해전, 연평도 포격 요 세 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기념하는 날이 오늘 이 촬영을 하는 날 오늘입니다. 3월 25일 서해 수호의 날. 언제 한번 제가 평택에 또 대전 현충원에 가서 참배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조금 길게 뭐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뭐 문재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분열 조장죄, 국민 분열을 조장한 죄. 문재인이 이제 친구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자살했죠. 부엉이바위에서 비극적 죽음을 자기의 그 정치 자산으로 삼아서 정권 창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노무현이. 그런데 이제 노무현이 걸으려고 했던 특권 단절, 노무현은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거는 아주 반대의 길을 걸으며 지금 불과 35일 후에 대통령직에서 사퇴를 하는데 몰락했습니다. 몰락한 상태로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대통령으로 관두게 생겼습니다. 왜냐? 노무현이 하려고 했던 특권 단절과는 반대로 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근데 이제 아직도 인기도가 뭐 4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당선될 때는 41% 득표를 했는데 41% 득표를 하고도 계속 그 정도의 지지도를 받고 있으니까 그 지지도를 바탕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이미지와 품격을 망가뜨렸습니다. 또 한미동맹을 와해 직전까지 끌어내렸고 한도 끝도 없이 김정은의 인권 탄압, 주민 폭살, 전쟁 도발과 협박을 외면하고 감싸고 돌았습니다. 5년 내내 조국과 윤미향 그리고 성추행을 하고 자살했던 박원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에게 노무현과의 만남은 감격스러운 운명이었을지 몰라도 운명이라는 책을 썼죠. 지금 이 세상에는 없는 노무현에게 문재인은 비겁자이고 배신자일 뿐입니다. 문재인에게 노무현은 아주 감격스러운 운명의 만남이지만 돌아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문재인은 비겁자이고 배신자입니다. 왜냐? 문재인은 정의와 인기가 부딪힐 때마다 항상 인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퇴임을 한 달여 앞둔 작금에도 40%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똘똘 뭉친 지지자들한테. 지지자들만 쳐다보는 문재인에게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청와대를 없애겠다는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 안보가 염려되므로 새 집무실 리모델링 예산 배정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이 떨어지가 무섭게 어저께 3월 24일 북한은 ICBM급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무려 6,000km 상공, 여러분 6,000km라고 하면 상상이 가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입니다. 420km 정확하게. 그거의 15배 되는 6,000km 우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초강력 추진 엔진을 장착한 ICBM급 로켓을 어제 북한이 발사했습니다. 새 정권을 길들이겠다는 뜻도 있겠지만 비슷한 로켓 발사 실험이
불과 일주일 전에 실패했는데, 폭발했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부랴부랴 발사를 서두른 것은 문재인의 그 새 정부 출범 엇박자, 거기에 지원 사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정은은 주민의 밥 걱정, 옷 걱정보다 쓸데없는 핵무기 완성에 올인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쓰려고 마음 먹는 순간 주석궁이 한방에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안보는 대통령 책임이라는 문재인 말이 우습게 들리는 까닭은 그간 안보를 위해서 뭘 해왔나 라는 한마디 물음으로 충분합니다. 안보를 위해서, 안보는 대통령 책무, 자리에서 물러나기 1분 전까지도 자기 책임이라는 문재인의 말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간 안보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한 일이, 안보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실무선에서 묵묵히 이룬 몇몇 업적, 그걸 도둑질해서 K-팝처럼 자기 치적인 양 자랑하고 싶겠지만 알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K-팝이 대통령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겁니까? 왜 지가 물고 들어가서 맨날 K-팝 하고 자랑질을 합니까? 코로나로 매일 300명이 죽음을 맞고 있고 매일 50만 명이 병에 걸리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K-방역 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 방역에 감탄하고 있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감염률 세계 1위이고 사망자 수도 절대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하루에 코로나로 300명씩 목숨을 잃는 나라가 없습니다. 굳이 인구 비례로, 우리가 5천만이니까 인구 비례로 따지지 않더라도 감염률이 3위입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K-방역입니까? 이 또한 지지자들에게만 듣기 좋은 발라맞추기 자기 자랑입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다 나 몰라라 하는 정부,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제가 몇 주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확률이 20% 정도라고 추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틀린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군대를 빼지도 우크라이나 정부를 뒤집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의 푸틴은 독재자의 끝이 어떤지 전 세계에 보여줬고,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시리아의 아사드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진퇴양난의 사태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침공 가능성이 20%밖에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인데, 제 예측이 빗나가긴 했어도 전쟁의 그 결과는, 후과는 절반은 맞춘 셈입니다. 땅덩이가 한반도의 6배나 되고 인구가 5천만 명에 이르는 어엿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자기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어디 바둑이나 장기처럼 쉬운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의지를 우습게 봤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한국과의 지도자가 이런 판단을 가진 놈이 어떻게 한나라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흔한 말로 국민은 현명하다, 위대하다고 흔히 되뇌고는 있지만 국민은 가끔 멍청하기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놈을 국가 지도자로 뽑았으니까 어리석은 대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반드시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주변 어느 나라도 직접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조차도 말로만 러시아를 규탄할 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EU나 미국도 무기나 원조 등 무기나 구호물자 등 원전화할 뿐 러시아와 직접 전투를 할 염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맹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강력한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또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 주둔군 대부분이 미군이기는 하지만 유사시 유엔군 깃발 아래 세계가 군대를 보내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체제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180개 국가 중 오직 대한민국만이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근간이 한미 동맹입니다. 이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와해시키려고 발버둥 쳤던 게 바로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인 1968년 1월, 그때면 제가 군대에서 떨어지는 낙엽도 주의한다던 말년 병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1968년 1월 미국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가 동해에서 대북한 작전 중 북한 군함에 납포되었습니다. 승무원 한 명이 사망하고, 그때 나구 씨가 몇 살이죠? 1968년이면 3살입니다. 3살. 우리 그 파트너 나구 씨, 기타 선생님 나구 씨가 3살 때입니다. 그 푸에블로가 동해에서 대북한 작전 중 정보를 수집하던 중 북한 군함에 납포됐습니다. 승무원 한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88명이 11개월을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이 배는 여전히 미 제국주의자를 물리친 전리품으로 평양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푸에블로가 아직도 작전 중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언젠가 낡고 낡아서 못쓰게 된 고철이지만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 작전 종료 선언과 함께 새로운 군함으로 거듭나겠죠. 푸에블로라는 말은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전 가보지 못했습니다. 콜로라도는 이렇게 미국이 카나다 쪽에 서부에 붙어 있는 굉장히 커다란 주입니다. 그 콜로라도 주에 푸에블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푸에블로 시에서는 여전히 이 배가 우리 도시 이름을 딴 것이 자랑스럽다. 승조원들의 용기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한다. 라며 매년 송환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에 전시되어 있는 배를 돌려보내라 이거죠. 우리 천안함은 어떻습니까? 새 정부에서는 천안시가 푸에블로를 본받아 매년 기념식을 열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런 생각이 나라를 지키는 원동력입니다. 국가가 나 몰라라 할 때 지역사회가 용기를 내서 전사한 용사 46명을 영원히 기린다면 천안시의 위상도 한결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미국하지만 여러 나라에서 모인 세계 시민들이 모여서 인위적으로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기 나라의 긍지를 갖고 위상을 끊임없이 만들고 지키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미국과 우리가 동맹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하고 원탁에 둘러앉아 도시락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당선인이 종이에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이 저는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말하고 참석자들은 쭈뼛쭈뼛 변번하게 입도 못 놀리고 말도 못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받아 적기에 바쁘지 않았습니까? 보기에 좀 쪽팔리는 모습이 아니었나요? 솔직히? 그런데 확 바뀌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집권 5년 내내 볼 수 있다면 정권이 다시는 좌파 집단에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당선인은 노조 단체들과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귀족 계급이 아닌 평범한 조합원들과 만나서 당면한 그들의 사정을 솔직하게 들어주고 그런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노조의 우윗대가리들은 노조 와해 작전이라고 아우성치겠지만 이들에게서만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평노조원들하고 만나는 게 진정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정치권 노조 단체장들 목소리는 들으나 마나 뻔한 소리입니다. 국회 빼찌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작자들 소리는 무시해도 됩니다. 정부 출범부터 노조와 엇박자를 내면 되겠느냐는 목소리가 주위에서 나오겠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영국의 대처 수상이 했던 것 같은 강력한 노동개혁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기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선거에 불리하다, 유리하다를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노동개혁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떼쓰는 강성이 힘을 빼고 순리를 따르는 노조가 되도록 정부가 원칙을 확고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곧 춘투를 준비할 것입니다. 봄이 되면 항상 투쟁을 하죠. 정부는 무엇이 정말로 노조원을 살리는 길인지 국민에게 묻는다는 자세로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합니다. 청와대를 없애고 대통령실을 구축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문재인 정권이 강하게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통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취임 첫날을 시작하겠다는 당선인의 각오를 전폭적으로 강하게 지지합니다. 3월 10일 0시를 기해 5월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선언도 저는 힘차게 지지합니다. 집을 비우는 처지에서는 망신당한다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소한 감정을 고려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청와대 시대를 막내린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여기에 물러나는 대통령이 쪽팔린다는 생각에 안보를 핑계대며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용렬하고 비겁합니다. 전직 합참의장 11명 그리고 사성장군 60여 명 비열을 달고 전역한 군장성 수천 명이 안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의 말 듣지 말고 일단 만나서 덕담을 주고받는데 조건이 있을 게 뭐냐라면서 일단 만나자고 합니다. 그렇지만 좌파 정권은 믿지 못할 무례배 정권입니다. 무례배 집단입니다. 무슨 딴소리 할지 모르는 집단입니다. 덕담이라면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차 한 잔 밥 한 끼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느물느물하고 속 모르는 엉큼한 사람과 만나 놓으면 나중에 큰 피박을 쓸 수 있습니다. 확실한 약속 없이는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쇼에 동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한 사람은 문재인이고 권력 내려놓는 쪽입니다. 서두를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 보기에 어떻다? 만나서 뭔가 허튼 짓 하는 것보다는 법대로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도 함께 뽑습니다. 여러분, 서울시 교육감이 문제입니다. 출마 의사를 밝힌 보수 인사 5명 가운데 1명이 단일화에 반대하고 독자 출마를 밝혔다고 합니다. 서울사대 출신 조동영 교수라고 합니다. 서울사대 출신이 교육감을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서울대학교 우월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갑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조 의원 같은 인물에게 4년을 넘어 8년이나 교육감 자리를 맡기는 동안 교육 현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표 몰아주기 시민 단일화, 학부모들이 나서서 단일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교육감 자리를 감토로 생각하는 인간들을 교육감으로 뽑아놓으면 교육이 망하고 그 망한 교육 때문에 젊은 세대가 망가지고 망가진 젊은 세대 때문에 그들이 이끄는 나라가 또 망가집니다. 지금의 내로남불당에서 날뛰던 586 세대를 겪고도 또 조 의원 같은 작자에게 자녀교육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교육은 나라의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작업입니다. 돈벌이, 자리를 노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학부모들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을 감히 제가 제창합니다. 오늘은 횡설수설로 응어리진 속을 좀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